박근혜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9월 중간평가를 앞둔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과 반만 경영 개선을 목표로 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방법과 강도를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창조 토론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창조토론 산업을 말하다의 이창수입니다. 산업화 발달과 함께 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역대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이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따라서 오늘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가 4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패널 위원이십니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장석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 맹명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는 예상보다 혹독했습니다. 평가기관 117곳 중 30곳이 낙제인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고 A등급은 전년에 16곳에서 이번에는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김영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준이 깐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부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부채 문제에 대한 어떤 평가 항목을 늘리고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이렇게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부채 문제가 결국 이제 현실로 많이 드러났다.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가 항목이 바뀐 것 이외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난해 얼마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경우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관들이 지난해에는 뭐 A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E등급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또 이제 원전 사고라든지 입찰 비리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연루된 공공기관들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전보다는 좀 더 엄정한 잣대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가 등급이 좀 낮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석인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언급을 했지만 부채인데 공공기관의 부채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나 기업 뭐 다 부채가 많아지면 걱정이고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523조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지방정부를 제외한 국가채무가 464조 원이니까 이보다도 한 60조 원 정도 더 많은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조금 더 이제 더 문제인 것은 전국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2개 핵심 공공기관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나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특정 기관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방만 경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 좀 더 있다고 보시는지 김영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부채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좀 주범들은 이제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몇 공기업으로 좀 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LH, 한전, 뭐 가스공사, 도로공사, 뭐 수정공사 이런 공기업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채가 발생한 그런 원인을 뭐냐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사업 확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 대행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을 공공기관들이 이제 공기업들이 그 사업을 사실상 대행하면서
그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좀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부채도 많이 증가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금 규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한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지만 원가가 올라서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이걸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작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KTX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도 이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유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POS라고 적자 보전금을 정부에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적자라고 해서 접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일부 아주 금액은 뭐 작을 수 있지만 뭐 방만 경영이라든지 과도한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정부 사업 대행이기 때문에 결국 공기업 부채 문제를 얘기할 때 정부의 책임이 자꾸 이제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신용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보증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굉장히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신용 위험을 평가를 할 때 정부 보증 부분을 좀 줄이거나 좀 없앰으로써 공기업 부채가 이제 좀 늘어나지 않도록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교수님께서는 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부도 인정을 했듯이 이 2008년 이후에 일부 대형 공기업들의 이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정부가 이 국책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의 일부를 이제 공기업 부채로 전가한 점이 이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 정부 부채를 공기업 부채로 이렇게 돌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정부 재정과 이 공기업 재정의 이 투명성 기준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재정이 투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를 부풀려 보이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채를 이제 상대적으로 투명한 정부 재정보다는 이제 불투명한 공기업 재정 쪽으로 놔서 좀 숨기고 싶어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2008년도에는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어떤 건전한 정부 재정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유혹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이제 앞으로 공기업 재정에 대한 투명성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되면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계량 평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냉혹하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기업이 정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서 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권이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기업으로 전부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LH공사를 좀 보면요. 2008년 동안 5년 동안 약 55조 원, 지금 현재 71조 원이 들어서 100조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금자리 사업자가 15조 원이고요. 신도시 개발과 택지 조성이 14조 원, 14조 3천억 정도를 좀 들어가고 있고 또 공공사업인 주택 임대 사업이 1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금융부채가 거의 80% 정도 이런 큰 규모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체에서 뭔가 상품화 시키고 판매하는 일반 기업과 다른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부가 원가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도 지금 56조 원이 더 늘어서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그 부채가 지금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부채가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런 부분 아니라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가 돼서 금융부채가 바짝 올랐죠. 그런 경우가 80% 정도가 금융부채가 올랐고 또 석유공사가 또 해외 개발 사업 때문에 또 올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부에서 해놓고 뒷수발은 지금 사실은 공기업이 하는 이런 형태고요. 사실은 한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그 원가라는 게 이런 걸 통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서서히 풀어가면서 시장의 논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향력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오히려 더 통제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계량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죠. 네, 전문가분들께서 이 공공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이 정부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공기업 그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금과 공기업 예산이 사실은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뭐 대책을 내놨을 때도 상당 부분은 사실은 기금을 활용한 방안을 많이 이제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어차피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요건도 좀 갖추지 못했고 또 국회 통과라는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업도 그동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결국 공기업을 또 이제 통해서 쉽게 이제 사업을 벌이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공기업 부채 문제를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제 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이 지금 2017년까지 한 14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LH가 이제 이 사업을 담당을 할 건데 LH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자료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기존에 하던 이제 국민임대주택 사업보다 오히려 이제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LH의 재정 부담을 더 이제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즉 이런 아주 조그만 이제 금액 자체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2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정권에서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공기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고 공기업을 사용하면 부채 문제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약간의 좀 딜레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방만 경영의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정부가 이 방만 경영의 핵심으로 복리후생비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전체 부채의 0.3%에 불과한 직원 복지 후생비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조직 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장석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목표가 39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강조하듯이 방만 경영으로 인한 복리 후생비를 감축을 하면 최대 1,600억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래요. 1,600억 예, 원. 그런데 이 이런 1,600억 원이 부채 감축 목표에 또 0.4%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아시는 대로 이 복지 후생비라는 부분이 이 노조와 근로 조건에 상당히 영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실제로 지금 이 복지 후생부를 경영 방안의 제일 핵심 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을 이제 무리하게 좀 줄이라고 하는 바람에 노조 간에 상당히 노조하고 이제 사측하고 상당히 갈등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는 이제 복리 후생비 규모는 작지만 이 공공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일부 몇몇 공공기업에서 좀 이 복리후생비를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선에도 좀 의아할 정도의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건 너무 좀 단견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리후생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국민 행복에는 이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도 다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방만 경영하고 바로 직결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부채가 가장 큰 문제고 왜 그런 부채를 갖게 했는지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가 오히려 더 방만 경영의 본질이지 이 복리후생비가 방만 경영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건 누가 들어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상호간에 사실은 이제 다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단시간 안에 지금 해결책을 내놓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 부채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앞 사업을 뭐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시간이 걸리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가시 성과를 낸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제일 만만하고 또 대응하는 쪽에서도 이행 약속을 해라 또 뭐 중간에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내놓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결국 이쪽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게 좀 동의하는 게 그 일반 기업에서는 아무리 줄여도 복리후생비 이런 줄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줄여서 오히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1인 한 144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만약에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3,240년인가가 걸린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사실 복리후생비가 핵심적인 그 문제의 요인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 수익에 내한돼서 사실은 그 신상 필벌의 법칙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 만약에 확정을 시키면 사실은 누가 일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가 문제는 제기하는 건 옳은데 이걸 가지고
사실 뭐 크게 침소봉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혹은 이제 높은 급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금액에 혹시 많고 적음,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이 공기업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고강도 구조 조정이 병행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이제 이 복리후생비가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이제 일반 민간 기업과 같은 고강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방만 경영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경영진입니다. 어디든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직급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진인데,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과연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 노조 그리고 기관장이 있는데 기관장이 항상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 노조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이분들이 무사히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임용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기관장은 임기를 이제 어차피 2년이라고 하는 혹은 3년이라고 하는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가게 되는 거고, 그 이제 협상의 대가, 임용 계약의 대가로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이라든지 급여 인상을 많이 이제 주고받는 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정부 같은 경우는 퇴직 관료들이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체들이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걸리다 보면 공기업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 문제는 약간 그런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봉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연봉 상위가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2013년 자료인데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당연히 높은 성과를 냈으면 높은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그런데 이제 10대 그룹 임직원 연봉 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현대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그룹 전체로 평균을 보면 한 6,7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조조정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급여 자체가 더 높다는 것은 뭔가 평가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예. 복리후생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수익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성과급도 네, 성과급도 줘야 되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는 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복리후생비 자체의 문제를 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과 이 공기업의 차이는 어떤 거에 있느냐면요. 개인 기업은 명확합니다, 뭐든지 개인적으로. 왜냐면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어떤 참여하는 어떤 기회들을 자꾸만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급여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사실은 이 기업적인 논리도 들어와야 되지만 공공기관의 논리도 좀 들어가야 되는 좀 복잡한 상태에 좀 있다. 너무 많다 적다를 따지기보다는 적합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시는 예. 가운데도 보시면 경영상에 사실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경영진의 문제, 그다음 그런 경영진이기 때문에 노사관 간의 이면 계약이 맺어지는 이상한 구조, 비정상적인 구조. 이게 복리비 후생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지금 내용이 심각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거부터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복리후생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문제를 가지고 노사 간의 갈등 구조로 가고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문제의 본질이 그냥 가려지고 이 엉뚱한 문제만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공기업 구조 개혁 부분 쪽을 비정상의 정상화에 뒀다면 뭐가 정말 비정상인지를 지금 더 사차치 좀 드러내놓고 이번에는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정말 문제가 뭔지는 중요한 문제가 뭔지는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비슷한 생각 같습니다. 저도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하산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다만 이제 이 공기업 개혁을 할 때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복리후생 쪽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이제 특목고 지원, 자녀가 특목고를 지원하는데 그걸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개 좀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좀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비핵심 사업, 민간 자본 활용,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 축소 등을 이렇게 내놨는데, 하지만 이런 대책 방안이
이미 예전에 추진했던 거라고 하던데요. 홍수만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이제 그 과거 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들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함에 있어서 민영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영화보다는 이 정보 공개의 확대, 즉 투명성 기준을 강화해서 이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어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가 이제 다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단기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겠다 또는 뭐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이제 절감을 하겠다 이러한 어떤 대안들을 내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공공기관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쪽으로 논의가 발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명관 의원님. 네. 예. 이미 이명박 정부가 2007년부터 2012년 집권했을 때에 늘어난 부채가 274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 좀 막으려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노사 간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정치권에 대한 저항을 막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25조 원가량이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사실 그 12개 핵심적인 공공기관의 부채율이 80%가 지금 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위험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줄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본질적인 어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체질적인 문제를 좀 바꾸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개혁의 가장 걸림돌이 언급이 됐지만 낙하산 문제입니다. 이 관료 낙하산 문제인데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60%가 그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료 낙하산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료 낙하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가 임명권자가 바뀌면 이제 전반적으로 물갈이가 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혼란스럽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관료뿐만 아니라 낙하산 문제를 보면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게 되면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고 좀 보고요. 네. 이것을 단순히 임명권자가 좀 의지를 가지고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식의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하산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게 낫겠다. 다만 그 전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가 세 가지 유형을 분류가 됩니다. 시장형, 뭐 준시장형,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형 공공기관은 말 이름 그대로 굉장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런 쪽들은 사실은 민영화를 하거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좀 공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떨궈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시장형이나 아니면 기타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임명권자의 어떤 의지를 인정을 하되 다만 이제 그동안은 그 들어갈 때를 굉장히 문을 높였다면 앞으로는 그 이후에 경영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기업 존치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좀 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갈 때보다는 들어가서 좀 더 평가가 엄중하게 잣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석인 의원님. 예, 지금 올해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 상황들도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겠다는 이런 기준 강화도 있지만 D와 E 등급을 받은 30곳 중에서 기관장 공석 2곳을 뺀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한 7명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데보다도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 혹은 공기업의 경우가 다른 일반 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쉽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기업 성과를 가져오면서도 공공성을 살려야 된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지만 이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의 설립 자체도 굉장히 이제 오랜 장기간 동안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내려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낙하산의 관료의 문제 부분 쪽은 이제 이 왜 낙하산으로 내려오느냐 하는 이제 이런 정치 지형이라든지 또 이 관료가 내려오게 되는 정부의 뭐 기수 문화라든지 이런 이제 공급 측면도 있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기업 그 자체 혹은 공공기관의 설립과 기능과 내용 자체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어떤 대통령이 바뀌든 또 어떤 정권이 왔든지 간에 그 원칙만 가져간다면 하등에 문제될 필요가 없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이 되고 또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대부분이 메꾼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낙하산을 보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세 가지거든요. 전문성, 도덕성, 조직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낙하산에 대해서 완전히 개혁되기는 사실은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잠깐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그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 좀 영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네, 그 경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정치나 관료 쪽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떤 좀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민간 경영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과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그런 방식 좀 많이 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식이 많이 이제 적어지겠죠. 이 태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유틸리티라고 보통 하는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떨어지고요. 창의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일반 기업은 프로세스가 전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운영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협력을 잘 못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횡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잘 안 돼서 사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만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만 교수님, 이렇게 좀 관료 낙하산을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예, 이 관료 낙하산 문제는 사실 여러 다른 정책 이슈들과도 연관이 되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이제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5급부터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체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원이 이제 7, 9급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처 간의 어떤 인사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민간 경력자들을 특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퇴직 관료를 채용한 이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존의 이제 감사원 감사에 이제 추가적으로 별도의 어떤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퇴직 관료분들께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셔서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몸담으셨던 부처에 이제 로비를 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이제 감시 감독하자는 것이죠. 예, 백명환 의원님, 이 관료 낙하산 대책은 없습니까? 아니, 뭐 크게 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보는 예. 거고요. 이제 내부 승진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업 공무원제를 하나 해서 사실은 환경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른 뭐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환경의 업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주게 되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데가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서민규 그 사장이 공채 1기 출신입니다. 거기. 예. 그래서 사실은 계속 등급이 아주 낮았어요. D등급 2010년대 심지어 네. 2등까지 됐는데 사실 부실기업에서 벗어났거든요. 이거는 외부로 영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부분들이라서 내부 승진을 좀 확대하는 방향을 또 생각해보는 것. 직업 공무원제를 마련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내부 생각합니다. 승진을 해서 이제 좋은 사례가 또 이렇게 있네요. 나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 50대에는 갈 데가 없어서 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 장석인 의원님,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관료 낙하산이라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그리 내려가게 되는 이제 공급체가 되겠는데 고속 승진이라는 경향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5급부터 채용을 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한 50대 되면 벌써 이제 차관이나 하고 이제 어디 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면 대개가 순환보직에서 1, 2년 사이에 어떤 분야든 가서 1, 2년이면 다들 끝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순인 게 기업의 그 CEO가 보통 3년 정도 임기도 대부분 너무 짧아서 기업 운영을 그 장기적 전략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하기보다는 너무 단견적으로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가대사나 혹은 공기업과 관련되거나 혹은 특히 이제 가기 전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국가 정책이나 제도 운영인데 어떻게 그게 1, 2년 안에 내가 만든 제도 만들어 놓고 운영도 해보지도 못한 채로 이미 전문가가 다 돼가고 또 다른 분야를 가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오히려 더 길게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공무원 사회도 좀 이제 순환보직이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실명제로 해서 하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따로 또 운영하는 사람 따로 또 성과를 챙긴 사람 따로 이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한번 정책 운영해보고 또 내가 만들어진 제도를 한번 운영해서 뭐가 문제가 드러났는지까지 자기가 교훈을 얻어서 그 다음 보직으로 옮겨가는 좀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주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 장관 되는 게 60대로 좀 더 넘어갈 것이고 그럼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일본처럼 자연스럽게 뭐 장관은 정무직이지만 차관까지는 내부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경험을 지닌 직업 공무원들이 전문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를 좀 맡아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안정된 체계를 가지고 가고 그분들이 너무 50대에 너무 차관하고 나서 좀 할 일 없다 보니까 그나마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데가 공기업 공공기관이다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 가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저게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라 그러세요.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두 전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만 하는 사람만 계속 기획만 하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 PM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거는 좋은 대안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규 위원님께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영훈 실장님, 일본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장관 같은 정무직은 이제 보통 정치인이 맡고 다만 이제 직업 공무원인 사무차관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이력에 사실 제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루 역임 이런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두루 역임했다 이런 이력이 있어야 또 좋은 자리로 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정식 중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노사 합의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점 관리 기관 중에 지금까지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훈 실장님, 이건 왜 이런 거죠? 사실 방만 경영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퇴직금이 줄어들고요, 이제 급여가 줄어들고 복리후생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합의 자체가 그렇게 쉬울 거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 이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양대 노총 이쪽에서 이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공동으로 이제 정부와 직접 대응하겠다, 개별 공기업이 아닌 정부를 직접 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까지는 좀 약간의 진통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맹명환 의원님,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급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그 중간 평가에 따라서 기관장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임금 동결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겠다 해서 노조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고 개선하는 거는 사실은 이 노조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압박적으로 나오니까 사실은 그 협약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노조의 상당수가 공대위에다가 이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협력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좀 구조적인 부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부채 과다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목한 곳 가운데 86%가 최근 3년 동안 기관 경영 평가에서 C 이상의 좀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성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공공기관의 빚이 뭐 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이제 경영평가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C급 정도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이제 부채 부분은 정부도 사실은 좀 책임이 있다 보니까 평가에서 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고용기관장 평가가 이제 효율성만 강조하고 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든 단기적인 성과가 어떻게 했느냐 또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아까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있게 되면 얼만큼 잘 수능했느냐 하는 이런 거로 이제 그동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네. 뭐 차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전 평가 시스템도 많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 자체가 이미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온 문제를 저렇게 이제 세 달 정도 간격으로 막 중간 평가 들어가고 가시적 성과를 내놔라 노조를 압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정말 이 경영 평가에 맞춰서 제대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평가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이슈화를 시키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의 경영 평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 것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 평가를 진행을 하고 또 정부에서 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도 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훈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지금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정부가 사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이제 정부 대행 사업과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책임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기간에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회계를 통해서 이 책임은 여기까지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앞으로가 이제 나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구분하는 이제 그런 사실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대행 사업과 이제 앞으로 공기업 자체 사업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방식 좀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영평가 방식을 한 가지 잣대로 모든 공기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이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그런 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단순히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이제 낮은 점수를 준다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잣대로 모든 기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에너지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가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방안도 물론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훈 실장님께서 공공기관 평가 방식의 그 개선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순만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일단 이 평가 지표들이 일단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이 평가 결과가 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경영평가가 이제 다소 이제 효율성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공공성의 평가를 이제 다소 간과하는 면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를 받는 기관, 이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평가가 좀 일관되지도 않고 또 이 평가 결과를 미리 좀 이제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 A등급을 받던 기관이 갑자기 올해 C등급, D등급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평가라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먼저 이 평가 기준이 좀 일관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이 현직 기관장도 전직 기관장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받는 기관들 중에 이제 유사한 기관들 간에는 이 평가 결과가 좀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유사한 기관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또 이 피평가자 입장에서 이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또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영평가 제도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교수님한테 동의하는 게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이름을 밝혀서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0억 정도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D급을 받아갖고 지금 해임이 돼서 행정소송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자를 낸 기업이 어떻게 D급을 받아야 되고, 그럼 분명히 일반 기업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할 텐데 공개가 되지 않고 의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는 이런 문제라면 이건 좀 이 평가 기준의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투명성이 없으면 그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 개인 평가 방식에 대해서 우리 김영훈 실장님 의견에 또 동의를 하면서 아까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또 공익성과 수익성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 강도에 있어서 최소한 2가지 요소만 고려하더라도 4가지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익성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이런 기능 부분이 가장 전형적인 공공기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해당하는데, 이런 기관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이 다 낮아도 뭐 유유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이 기관들을 같은 잣대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맹 교수님 말씀하신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기관 평가를 들어갈 때도 뭐 기껏 한다는 게 몇 개에서 평가 대상이 몇 개고, 그제 큰 게 몇 개, 작은 게 몇 개고, 이런 정도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구분입니다. 그것보다는 공공기관의 본래 고유한 목적, 또 설립상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능, 또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저 기관이 과연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도록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바람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안전 문제되면 안전에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D가 되고 E가 되고, 이런 식의 평가는 정말 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이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평 부분 저는 좀 축소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은 공기업 같은 경우도 좀 존체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저희 존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거나 이제 목적을 다했으면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료 회사가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에 필요한 공기업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만들어진 공기업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이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전체 공기업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것 중에 좀 의미 있던 게 시장화 테스트를 하겠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필요한지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신설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공기업들 대상으로도 좀 존체 평가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맹명한 의원님, 그 해외에서 경영평가 제도의 어떤 좋은 사례가 이분들은 협약을 잘합니다. 성과 협약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공기업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조건. 경쟁하는 기업은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 또 공익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분명한 틀을 했고, 또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협약제는 또 여러 많은 기업들에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또 개입이 돼서 사실은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수익을 오히려 공공기관 쪽에서의 입장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과도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회계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공공기관들은 내부 감사와 별도로 이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인 이 회계 감사는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투명 경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성환 교수님. 이제 이 공공기관의 이제 정보공시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일반 사기업들은 이 법에 의해서 공시하는 어떤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정보를 대주주들에게 이제 내부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를 바로 다름 아닌 국민들에게 공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이 이 공공기관들의 궁극적인 대주주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들이 이 어떤 최소한의 수준의 정보인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조차 이제 공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석인 의원님, 이 회계 감사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감사원으로부터 받는 외부 감사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29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을 감사원이 일일이 감사한다는 건 사실 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감사가 있고 그 자체 감사 외부 회계 범위를 맡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우선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그 외국에서 회계학을 하는 친구가 한국에 인턴으로 와서 이 공기업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일본 외부 회계 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턴십으로 와서 한번 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 감사를 할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저는 상당히 공기업에 대해서도 또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우리 현재에 갖고 있는 외부 회계 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게 공개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처럼 다 정상으로 돼 있는 회계 감사를 공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의 회계 감사를 한 것은 정말 회계 감사를 통해서 기업 자체도 한번 문제점을 바로 잡고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지금 거의 무마가 된 회계 감사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회계 감사를 가가지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이게 뭘까 막아주는 형태의 회계 감사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이거조차도 좀 바뀌어야 이게 공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공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당분간의 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이런 부담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예, 이 사실 우리나라 이 주요 공기업들의 이 요금 수준, 즉 이 공공요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서민 경제에 이제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공기업의 이제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겠죠.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절감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비용 절감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어떤 기술 집약적이거나 이 자본 집약적인 공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절감할 요인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노동 집약적인 많은 공공기관들은 비용을 절감하기가 조금 이제 다소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급여를 이제 급여를 이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해고를 통해서 인원을 감소해야 하든지 하는데 이 대안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이 노조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을 이러한 대안들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좀 이제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안이 뭐냐? 이제 세 번째 대안은 정부가 이 공기업으로 하여금 이 핵심 사업,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과 연관된 부대 사업을 개발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대안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들이 수익 사업에만 몰두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안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의 부작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공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대안입니다. 이 부대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이윤이 나오고 그 이윤을 공공사업 쪽으로 이제 돌리는 이 모델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 세 번째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맹명한 의원님, 그 서민 부담이 과중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원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산정 시스템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심리적인 문제로 좀 보고요. 사실은 이 공기업의 그 내용을 보면은 물건을 많이 팔수록 적자적인 어떤 그런 아주 우리가 마케팅으로 보면 정말 좀 이상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저거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불투명한 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좀 뭔가 그 압박감을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접근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선 뭐 요금이 오르고 서민 부담이 가중화되는 것보다는 우선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마련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인 의원님. 예, 지금 이제 많은 논의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 정상화에서 가장 문제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부채 너무 비대해진 부채를 감축하는 쪽, 또 그와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를 줄여야 된다 하는 식의. 근데 이 방식이 대부분 실제로 들어가면 비행식 사업을 정리한다, 자산을 매각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사실 거의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되고 인원 조정이 뒤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 몇대 정부들이 많이 그랬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접근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인원 조정이나 구조 조정 문제 가서 대부분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유한화되고 없던 것처럼 돼 버리는데 한번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한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재편이나 부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부채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부채 자체를 줄이기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부채 자체를 규모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잡으면 되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사실은 부채는 갚으면 더 좋은 거니까, 문제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의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떤가. 그러면 그거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도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정말 혁신적인 마인드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완전히 정말 개편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아주 얼마나 시장에서 혹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응 부분이 너무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응을 좀 더 포지티브한 쪽으로 바꿔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공문법 제35조에 보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재부 장관이나 혹은 주무장관이 이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해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가 이걸 할 텐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장관 쪽에서 좀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맹명관 의원님께서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정이나 그 자산 매각 정도 하는 이런 방향은 그렇게 길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결국 좀 개방적이고 어떤 투명한 그렇다고 또 공공 서비스를 또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 민영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 역할을 좀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순만 교수님. 예,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랑 이제 취업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 학생들이 대체로 이 취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이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이제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높은 급여를 받고 복지 수준은 어떠한가 쪽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이제 비난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 가지 유념할 점이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공기업을 개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청년 실업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뭐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뭐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공기업들의 이제 방만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이 공공기관에 집중된 어떤 이 청년들의 어떤 이상과열된 관심이 다른 산업 그리고 다른 부문으로 분산 및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끊임없이 이제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단순히 이제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 그리고 높은 복지 수준 때문에 어떻게 이 공공기관에만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오를 잊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장석인 위원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님,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의 맹명관 교수님,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